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고한 발전소, 교량 전방위 파괴 개시 시점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9번째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온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잃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 TPS 보유자 등 10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을 조건으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겠다 밝혔습니다. 앞서 예고한 발전소, 교량 전방위 파괴 개시 시점을 약 1시간 30분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32분께 트루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며 이것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띄운 공격 시한 2주 연장, 호르무즈 해협 2주 개방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휴전 기간 내에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이뤘거나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 중동의 평화에 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엔 또 다른 게시글을 해서 미국은 이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란 내에서 매우 생산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미국이 목표로 내걸었던 정권 교체가 달성됐다는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절대 없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땅속 깊이 매몰된 모든 핵 잔해를 파헤쳐 제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오늘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를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의 역할이 현재로선 끝났다면서 휴전 합의와 함께 진정한 평화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한 미군이 만일을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14선 민주당 하원 의원인 존 라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을 전격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임 요건을 충분히 넘어섰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라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돼야 할 모든 요건을 이미 넘어섰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그의 불법적인 이란 전쟁은 미국 가정의 물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슨 의원은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부활절에한 부적절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등의 위협은 전쟁 범죄를 예고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 야스민 안사리 하원 의원 등 민주당 인사 70명은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알렉스 존스, 맥인 켈리, 터커 칼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들도 민간시설 폭격을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내각 구성원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며 백악관의 전쟁 목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 의원은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및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게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일으켰던 조지아주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어제 치러진 결선 투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공화당 클레이 풀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AP통신이 집계한 조지아주 14선거구 보궐선거 결선투표 개표 결과 풀러 후보는 92% 개표 상황에서 57.2%를 득표해 42.8%를 득표한 민주당 숀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14년 동안 공화당이 승리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8%를 득표했습니다. 올해 초 풀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대통령은 2월에 이 지역구를 방문, 풀러에 힘을 실어주는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풀러 후보는 승리가 결정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전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의 선전을 축하하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 AJC는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2024년 선거에서 공화당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에게 29%포인트라는 큰 표차로 패배했으나 이번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와의 표차를 14에서 15%포인트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가 반 트럼프로 급전향한 그린 전 의원이 지난 1월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한가운데 열려 전국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군 육군 준장 출신인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줄곧 대이란 전쟁을 비판하며 이번 전쟁에 반대하는 민심이 자신에게로 결집하길 기대했지만 마가의 벽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풀러 후보는 사퇴한 그린 전 의원을 대신해 올해 말까지 8개월여의 잔여 임기를 수행합니다. 또한 오는 11월 연방 하원 의원 전원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에서 다시 일전을 치르게 됨에 따라 민주공화 후보들이 다시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9번째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뉴욕 거주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소원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홍양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 시민권자, 아버지는 영주권자였기에 한국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현행 국적이탈 제도는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했으나 국적이탈 신고 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선행 절차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양은 어머니가 이미 사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13년째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한인 2세 여성의 미시민권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적법 시행 규칙 조항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청구인인 홍양처럼 대부분의 해외 이민 출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할 수도 없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할 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됩니다. 법무부는 몇 년 전 한인 2세들에게 개별적 통보를 하지 못한 사실과 한계를 인정하며 양해를 구한 바 있으며 이번 헌법 소원에 그 공문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한국중앙선관위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재외국민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27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은 서면과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 해외 체류 유권자들도 비교적 간편하게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관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선거 종합 상황실을 보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외공관별 투표소 운영과 투표용지 관리, 안전한 투표 진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민투표를 치르는 일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여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재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해외 유권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온 이민자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잃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 TPS 보유자 등 10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67세 로라 마리아 카란사는 아동 발달 전문가로 30년 이상 일을 하며 지난 24년간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에 수만 달러를 납부했지만 내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카란사는 1991년 내전 중인 엘살바도를 떠나 미국에 왔으며 임시 보호신분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르면 TPS 보유자,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을 메디케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던 경우도 내년 1월 4일까지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며 약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화당은 재정 절감과 세금 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이번 조치로 2034년까지 약 51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란사는 30년 이상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냈는데 돌아온 것은 배제뿐이라며 악몽과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현재 메디케어 상실뿐 아니라 체류 신분 박탈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에서 길을 걷다가 불심 검문 등으로 우연히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이민자가 매달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뉴욕시 거리에서 불심 검문 등으로 체포된 이른바 부수적 체포 이민자는 총 8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IC가 뉴욕시에서 체포한 전체 인원 3,191명의 25%를 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약 85%가 범죄 전과와 무관한 이민자였다는 점입니다. 표적 단속이 아닌 비범죄 이민자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IC의 무차별적 단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기간 IC가 표적 단속을 통해 체포한 2,491명 가운데서도 73%가 범죄 전과가 없었습니다. IC는 전국적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의 70%는 살인, 강간, 폭력, 테러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거나 형사 기소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IC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전국적으로 체포된 이민자 중 전과자는 59%에 그쳤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표적 단속과 부수적 체포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체 체포자 중 전과자 또는 형사 기소 상태는 2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6%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국 내 공항 이용 탑승객 정보가 이민 당국에 넘어가 단속에 활용되면서 8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국내 항공여행 도중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검토한 IC 내부 자료에서 연방교통안전청은 3만 1000건이 넘는 여행객 기록을 제공했으며 이 정보는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J 트랜짓이 테너플라이와 잉그로드, 티넥 등 버겐 카운티 4개 카운티에서 승객의 거주지와 버스 정류장을 연결하는 셔틀밴 호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신청을 하면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NJ 트랜짓은 지난 6일부터 새로운 대중교통 호출 프로그램인 마이크로링크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간 시범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승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주지에서 인근 버스 정류장이나 환승 주차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밴 차량을 직접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시범 서비스는 뉴저지주 내에서 버겐 카운티와 만머스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우선 제공됩니다. 버겐 카운티 내 서비스 가능 지역은 테너플라이, 잉그루드, 티넥, 버겐필드 등 4개 타운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짓 당국은 거주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던 승객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라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마이크로링크 앱을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전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 20에서 30분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마이크로링크 서비스에 투입되는 차량은 6인승 밴이며 교통약자를 배려해 휠체어 탑승 설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어제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지난주 6개월에 걸친 치밀한 침투 작전 끝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최소 2억 8,5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이번 사건이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TRM랩스와 엘립틱은 지난 2일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전날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드리프트 프로토콜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북한 범죄자들이 탈취한 금액이 2억 8,500만 달러에서 2억 8,60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드리프트 프로토콜도 지난 2일 공격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2026년 들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며 솔라나 탈취로는 지난 2022년 발행한 3억 2,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연방검찰 텍사스 북부지검은 어제 연방우정국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한인 피고인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형량선고 공판에서 한인 노태령 씨는 징역 30개월형을, 윤환진 씨 24개월, 그리고 윤홍진 씨는 3개월형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 제커라이어 이 씨는 징역 42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우정국에 근무하던 한인 직원 노태령 씨와 전직 시니어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제커라이어 이 씨는 트럭 운송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럭 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윤환진 씨와 윤홍진 씨 등은 우정국에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17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을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알시아 스티븐스 시의회 아동청소년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례안은 부모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17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접속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SNS 기업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 추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상에는 타깃 광고, 서비스 제품 홍보, 게시물 추천, 계정 기반 추천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할 경우 SNS 기업에게는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효행상 시상식 및 문화축제를 앞두고 각 부문별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상록회는 올해에도 효행상 수상자 발굴 사업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정체성 회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효행 이야기가 알차게 모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록회 효행상은 효자, 효녀, 효부, 장한 어머니, 장한 아버지, 장수상, 사회봉사상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선정된 이들은 버겐카운티 및 시 정부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후보 추천은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소정의 추천서 양식을 작성해 상록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맑은 가운데 약간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